진행시켜. 영장. 네, 안녕하세요. 도산 안땅입니다. 오늘은 재고관리 시스템 경제적 주문량 EOQ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EOQ 경제적 주문량 Economic Ordering Quantity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무 예쁜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자, 하나씩 뜯어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자, 여기가 경제적 주문량. 경제적 주문량이 뭐예요? 가장 합리적인 소비죠. 그게 뭐다? EOQ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를 생산할 때 자원이 들어가잖아요. 이 자원을 주문할 거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EOQ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X축은 주문량 Q, Y축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연간 주문 비용은 주문량이 증가하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주문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은 낮아진다. 그쵸?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은 줄겠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재고 유지 비용은 주문량이 늘면 늘수록 재고 유지 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비례 곡선입니다. 그리고 총 비용은 약간 나이키 곡선. 주문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경제적 주문량 EOQ는 요 3점을 이은 여기를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문량 여기에서 주문하는 게 가장 좋겠죠. 주문을 기업이 공급자 벤더한테 주문을 할 때 한 1개월에 한 번씩 주문을 할지 아니면 2주에 한 번 주문을 할지 아니면 뭐 3개월에 한 번 왕창 받을지 그거를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각각의 선을 이은 3점이 만나는 곳을 경제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합리적인 주문량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문제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고관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고관리. 재고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과 재고 부족 비용의 합이다. 일단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 그래프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재고는 많이 비축할수록 좋다? 아니죠. 요 경제적 주문량 EOQ 모형에서 재고 유지 비용은 주문량에 비례한다. 경제 주문량 EOQ에서 재고 유지 비용은 주문량에 비해 주문량이 늘어날수록 재고 유지 비용도 비례적으로 커지죠. 직선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1의 주문량을 Q라고 할 때 평균 재고는 3분의 Q이다. 평균 재고는 보통 2분의 Q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고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서 발주량에 따른 총 재고 비용선은 0U자 모형이다. 아니죠. 재고 비용선은 직선이죠. 그래서 여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재고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이 들고 재고 부족 비용, 재고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겠죠. 비용이 들고 그리고 재고를 여기서 보면 주문 비용까지 해서 이 세 가지의 합이 뭐다? 재고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비용과 부족 비용의 합이다. 이것도 맞지만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추가로 주문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정확한 문장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인형을 판매하는 A사는 경제적 주문량 EOQ 모형을 이용하여 재고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1회의 정제적 주문량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EOQ는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H분의 이수주로 외웠습니다. H는 재고고요. 수요량 곱하기 주문량 2 곱하기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어진 게 연간 수요량이 2만 개, 주문량이 1인 주문 비용이 5,000개네요. 5,000개. 그리고 여기 곱하기 2를 해야겠죠. 여기서 재고 유지 비용은 얼마예요? 50원. 루트를 씌우면은 되겠죠. 50 하면은 400에다가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그러면 40만 원. 400만 원인가요? 계산기로 해보시죠. 네, 저도 이제 암산이 안 되네요. 자, 2 곱하기 2만 곱하기 5천은 나누기 50. 400만이네요. 400만을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가 나오나? 루트 400만. 아무튼 400만 그 계산기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할 때는 공학력 계산기. 루트 400만 하면 얼마예요? 2000에 제곱이 400만이죠?
그 계산기 루트 씌워가지고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0개 문제에서 뭐 D는 뭐다, O는 뭐다, H는 뭐다 라고 절대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EOQ는 뭐다? 루트를 꼭 씌워야 됩니다. H 제곱분의 2 곱하기 수요량 주문 비용 그래서 제곱분의 이수주 또는 H분의 이수주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일단 공식을 외워가지고 들어가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는 연간 수요량을 넣고 여기다가는 주문비용 5,000원을 넣고 그리고 재고 유지비용은 50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50원을 넣은 거고 제품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죠? 이런 걸 함정으로 꼭 껴놓기 때문에 이거를 외워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밑에는 뭐가 있다? 재고가 있다. 그거를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제 댓글로 어떻게 푸는지 절대 모르겠어요 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계산하는 영상만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누가 어떤 수준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계산하는 것만 영상을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절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만 댓글 남겨주세요. 자, 재고량에 관한 이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재고 유지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아까 보관비용, 생산준비비용, 진부화비용 들어간다 했죠. 보험비용도 들어가죠. 품질비용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재고 유지비용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진, 복, 요 세 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진, 복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기억, 디귿, 미음 맞죠? 이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재고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적 주문량 EOQ 모형에서 재고 유지 비용은 주문량에 비례한다. 이거 그래프 그리면 되죠? 여기가 주문량이었고 여기가 가격, 이게 재고, 이게 주문. 보겠습니다. 재고 유지 비용은 주문량에 비례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신분 판매원 문제에는 확정적 재고 모형에 해당한다. 자, 고정 주문량 모형은 재고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외 주문점에 도달할 경우 일정량을 주문하는 방식이다. 고정적으로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정해진 제 주문점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달 1일 주문할 거야 하면 이달 매달 1일에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문을 하는 거죠. 일정량을 주문하는 방식이다. 맞는 말입니다. ABC 재고관리는 재고의 품목수와 재고 금액에 따라 중요도를 결정하고 재고관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기법이다. ABC 재고는 뭐냐면 A가 정말 고가이고 중요한 재고. 이런 거는 많이 보관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만 보관할 수 있어요. 많이 보관하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만 보관해요. A 등급. B 등급은 요거보다 한 중가에 덜 중요한 재고. 그리고 C는 저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재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A 등급, B 등급, C 등급을 나눠서 중요도를 결정하고 재고 관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기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차 우리 논술 심화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거는 A예요, 요거는 B예요, 요거는 C인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재고로 인한 금융비용, 창고 보관료, 자재 취급 비용, 보험료는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신문 판매원 문제. 신문 판매원 뉴스보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 80년대 초에 가면 시청 앞에서, 시청역 앞에서 아니면 역 앞에서 신문을 이만큼씩 들고 신문 사세요, 신문 사세요 하잖아요. 그날에 뭔가 이슈가 있었어. 놀랄거리. 호해요, 호해. 네, 영상 보셨죠? 호해요, 호해. 뭐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는 날은 신문이 많이 팔리겠죠? 근데 뭐 일상적인 얘기, 뭐 재미없는 얘기 이렇게 책처럼 써있어. 그러면은 신문을 좀 덜 사겠죠? 아무래도. 이때는 호해요, 호해 하면 우리가 뉴스다 이러면서 정말 신박한 뉴스가 뜨면은 다 몰려가서 보지만 그런 게 아닌 일상적인 거는 뉴스 잘 안 챙겨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다? 확정적이 아니라 변동적이죠. 이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여기 써 있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BC 재고 관리에 관한 문제가 또 따로 나왔었어요. 자재 및 재고 자산의 차별 관리 방법이며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된다. 맞죠? 품목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품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통제를 달리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이다. 맞죠? 그리고 파레토 분석 결과에 따라 품목을 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파레토는 뭐예요? 가운데가 높아지는 막대 그래프죠? 좀 모양이 또 욕 같은데 여기 뭐라고 한다? 파레토도. 그래서
그래서 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A등급에 속하는 품목의 수가 C등급에 속하는 품목의 수보다 많다? 아니죠. A는 고가기 때문에 많이 보관을 못한다고 했어요. C는 저가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그래서 C등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각 등급별 재고 통제 수준을 A등급은 엄격하게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B등급은 중간 정도로, C등급은 느슨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A, B, C 선택적 재고 관리란 해서 요 밑에 내용이 있는데, A는 70%의 자본이 투입되고 10%의 재고를 의미하는 가장 비싸고 회전율이 낮은 품목, B는 20%의 자본이 투입되고 20%의 재고를 차지하는 품목이고, C는 10%의 자본이 투입되고 70%의 재고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그래서 ABC 순으로 재고를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고, 연간 수요 금액을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해서 그룹별 특성에 따라 재고 통제의 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돼 있었습니다. 뭐 알고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죠. 자, 재고의 기능에 따른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재고, 분리재고, 파이프라인재고, 투기재고, 완충재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달아드렸거든요. 안전재고는 이제 제품 수요, 리드타임 등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 네, 맞는 거죠. 분리재고는 공정의 순서상 전후 재고로 분리하여 대비하기 위한 재고입니다. 맞고요. 파이프라인 재고, 이거는 뭐냐면 물류센터. 이동 중인 재고. 이동 중인 재고도 재고라고 했죠? 요 차에 실려 있는 거, 컨테이너 박스에. 이건 뭐, 그럼 이 아저씨 건, 트럭 아저씨 건 아니잖아요. 이동 중인 거지, 이 제조사의 재고다. 팔리기 전이니까 재고죠. 팔렸으면 소비자 거지만, 팔리기 전에는 회사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뭐 불이 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재고고, 투기 재고는 원자재가 고갈, 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여 미리 확보해두는 재고입니다. 완충 재고는 생산 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주문, 기간에 동안 재고가 아니라 제품의 불량, 수요와 공급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적으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거지 주기적인 주문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답은 5번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 수율 관리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자, 본 문제는 서비스업에 국한돼서 서비스업, 상품이 아닌 서비스업에 국한돼서 발생되는 비용의 문제점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 호텔 예약 잡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고다나 이런 호텔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가격이 엄청 비싼 방만 남아있어요. 희한해요. 예. 가격이 한 2배 이상 비싼 방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행기, 항공권도 마찬가지죠. 항공권의 경우 성수기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비수기에는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을 목격한다. 그래서 언제 저는 예약을 하냐면 1월 초, 2월 초 이럴 때 조금 예약을 하는 편입니다. 그때 예약을 해도 성수기 거는 표가 엔간치 비싸긴 해요. 그래도 이때 닥쳐가지고 예매하는 것보다는 10만원 정도는 싸게 구매가 되더라. 제 경험입니다. 즉 서비스 수율 관리란 뭐예요? 수율 관리란 수요 공급의 관리를 상황, 성수기에 맞게 실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고 관리 기법이다. 그래서 서비스는 소멸, 재고의 저장 능력이 없죠. 그리고 예약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요 변동폭이 큰 서비스, 뭐 항공권, 호텔 예약, 골프 부킹 등. 그래서 요즘 10월 11월 이제 마지막 가을 라운딩 용인 지역은 거의 3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미쳤어요. 예, 요즘 잘 안 칩니다. 30만원이면은 그 돈으로 뭐 더 좋고 더 재밌는 걸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땅 팔 이유 없죠. 네, 고정비가 높은 경우 변동비가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여기 써있네요. 변동비가 높고 교정비가 높고 변동비가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밥이 와서 밥 좀 먹고 하겠습니다. 뭐 먹냐고요? 맘스터치 먹습니다. 먹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 강의하려니까 힘 빠져 죽겠네. 근데 저는 진짜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어제 또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강의하던 영상을 찾아가지고 봤는데 아주 창피하더라고요. 확실히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반복해서 하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1만 시간의 법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강의하니까 진짜 좋은 게 주문해놓고 배달 오면 바로 좀 잠깐 쉬었다가 가고 제가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원이나 오프라인 강의는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고 뭔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공간적인 제약이랑 뭐 스튜디오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네요.
음. 또 밥 먹을 때는 아이돌 봐야 되거든요. 자,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품의 생애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품이라는 것은 태어났으면 사람처럼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제품의 생애 주기 해가지고 시간에 따른 매출의 변화량을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제 도입기에는 제품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는 단계겠죠. 그리고 성장기에는 제품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제 많이 팔리는 시기입니다. 성숙기는 많은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면서 조금 더 제품에 대해서 좋은 평가, 나쁜 평가 있으면 좋은 평가 더 많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점을 찍고 이제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태어나서 걷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20대, 30대를 거치면 이제 성숙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부터는 약간의 노화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쇠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 성숙기가 더 길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고. 이렇게 보아도 되고 제품이랑 사람은 똑같다. 그래서 제품 생애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도입기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잦은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맞죠? 쇠퇴기는 제품이 진부화되어 매출이 줄어든다. 그쵸? 제품이 이제 지루해 진부화돼서 매출이 줄어드는 거겠죠. 성장기는 수요가 증가하므로 공정 중심의 생산 시스템에서 제품 중심으로 변하여 생산 능력을 크게 확장시켜야 한다. 맞죠? 성숙기는 성장기에 비하여 이익 수준이 낮다? 매출이 가장 높은 때죠. 그래서 이익 수준이 굉장히 높다. 성장기는 도입기에 비해 마케팅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성장기는 도입기에 비하여, 그쵸? 마케팅이 있어야 성숙기로 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굉장히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한번 읽으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품질 경영 및 경로 이론. 품질 개선 도구와 그 주된 용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 체크시트, 히스토그램,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삼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같이 보면은 체크시트는 체크리스트. 그래서 뭐 이렇게 항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품질의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체크시트고 히스토그램은 중심 위치 및 분포 파악, 요 가운데가 높다 그랬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산 모양을 띄운다. 그리고 파레토도는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를 함께 표시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도 있고, 와 티가 안 나네.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를 함께 한 게 뭐다? 파레토도다. 그리고 R 관리도는 이게 이제 R 관리도입니다.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한 거고, 이제 요게 이제 기본 표준선이 있을 때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특성 요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골도, PC본, 다이어그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크시트는 품질 데이터와 정리와 기록 맞는 얘기고요. 중심위치, 분포 파악은 히스토그램이다 맞는 얘기고, 파레토도는 우연 변동에 따른 공정의 관리 상태를 판단, 특성 요인도는 결과에 따른 원인. 이게 맞는 얘기죠. 산전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우연 변동에 따른 공정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R 관리도입니다. 파레토도는 그냥 막대 그래프와 꺾은 그래프를 함께 표시한 도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품질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질 비용은 실패 비용과 예방 비용의 합이다. 해설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품질 비용은 실패 비용, 예방 비용, 평가 비용의 합이다 해서 주란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합 더하기 더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품질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단 말이죠. 자, 관리도란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기 위한 공정 프로세스의 통계적 관리 방법이다. 그래서 관리도란 거는 뭐 계량형이 있고 개수형이 있습니다. 계량형에는 X바 관리도, R 관리도가 있고 개수형에는 PU라고 하는 P 분량률과 MP 분량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바는 군의 평균치 변화, 공간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R 관리도는 군내의 산포 변화를 확인해서 범위, 편차를 모니터링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분량품, 양품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은 개수형 관리도인 P 분량률에 대한 설명. 이게 정답이군요. 이 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틀린 거고, 왜? 실패 비용과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거고, R 관리도 얘기가 아니라 P 분량률이 맞는 거죠. 왜냐면 양품과 불량품이 나왔으니까, 분량의 비율도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ABC 품질 관리는 품질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적 방법에 공정을 관리하는 방법인가요?
아니죠? ABC 재고의 금액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관리 포인트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다. TQM은 고객의 입장에서 품질을 정의하고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TQM은 맞는 말입니다. 자, 6시그마 운동은 최초의 미국의 애플이 혁신적인, 이거 틀렸죠?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모토로라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다. 품질 경영의 TQM은 여기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품질을 정의하고 조직 내의 모든 구성을 참여하는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 중심, 고객이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되고 고객이 왕이다. 그리고 공급자끼리, 벤더끼리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해야 된다. 데이터와 통계를 분석하여 결정한다. 6시그마와 TQM을 좀 비교해보면 여기 그 전 시간에 비교 한번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내용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품질 경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주라는 품질 삼각중으로 품질 계획, 관리, 개선을 주장했다. 데밍은 최고 경영진의 장기적 관점, 품질 관리와 종업원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한 14가지의 품질 경영 철학을 주장했다. 그리고 종합적 품질 경영, TQM은 과제의 해결 단계는 DICA이다. 맞았죠? DICA인가요? 아니죠? PDCA죠? 이게 그냥 보면, 그냥 훅 보면 그게 네 글자 맞았고 맞았는데, 근데 PDCA입니다. 요거는 아니죠? 자, 종합적 품질 경영은 프로세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 개선을 지향한다. 종합적 품질 경영은 외부 고객 만족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정답 뭐예요? 3번. 그래서 해설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맞추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지문이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세계적 품질 전문가인 루마니아 출신의 미국 품질혁명의 창시자 조셉 주란에 의해 정의. 또한 1950, 뭔 소리인가요? 제가 해설을 다 달다 보니까 오타가 진짜 많네요. 자, 1954년 데밍과 함께 일본의 품질 강국을 만든 장본인이자 품질의 계획, 관리, 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을 이룬 계획, 관리, 개선. 그리고 주란의 정의 보겠습니다. 품질을 확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비용, 예방 비용, 평가 비용, 실패 비용. 이거 뭐였죠? 품질 비용이었죠? 그게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전에 풀었던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여기서 예방 비용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품질 관리 활동이나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품질 관리 활동이나 교육에 돈을 쓰는 거죠. 그 평가 비용은 제품을 검사하고 결함을 찾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용. 그쵸? 고객이 와서 이거 안 되는데요 했는데 서비스센터 갔는데 이거 저희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러고 있으면 고객이 다시는 거기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다. 자, 실패 비용은 그래서 그런 거를 평가 비용은 그래서 그런 결함을 미리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두고 이런 결함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비스센터 오기 전에 책자, 제품 설명서에다가 이런 오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전원을 껐다 켜세요. 라든지 그런 예시들을 제공을 해드리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되는데 요즘은 서비스센터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가버리죠. 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ESC. 그래서 3초간 누르면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막 원격을 잡아가지고 고쳐줘요. 정말 대단한 세상 아닙니까? 자, 실패 비용은 제품 불량이나 서비스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결국엔 서비스센터 왔을 때 이거 나 못 쓰겠으니까 바꿔줘. 새 걸로 바꿔줘. 이거 아무래도 뽑기 잘못한 것 같아. 막무가내인 분들이 있죠. 막 집어 던지고. 자, 예전에 서비스센터 갔는데 막 어떤 아저씨 꼭 가면 한 분씩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씩. 거기 매니저인지 팀장한테 막 나오라 그래, 막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러면서 핸드폰을 냅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했었던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성인이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미움받을 용기에서. 그 사람이 화를 그렇게 진상짓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 미움 받아야 돼요. 자, 이때 세 가지 품질 비용의 상대적 비율이 1대 10대 100이 발생한다. 설계 단계에서 최초 원가는 1이 들지만 불량 발생 검사 비용은 10이 들고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리고 불량 제품 고객에게 클레임으로 되돌아오면 100의 원가가 든다는 것이다. 그쵸? 핸드폰 집어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CS 교육의 원칙. 자, 돌아선 고객을 대체하는 데 드는 시간은 10년이 걸린다. 이것도 한번 그때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자, 고객의 이익보다 기업들의 이익에만 우선한다면 언젠가 그에 대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하다. 왜냐면 그렇게 한번 바뀐 이미지는 쇄신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첫인상.
첫인상은 3초? 또 길다. 0.03초면은 첫인상은 파악이 끝난대요, 사람이. 이 사람은 코가 이렇게 생겼네, 눈이 이렇게 생겼네, 이런 게 아니라 인상이 되게 좋다,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그냥 중간이다, 알아봐야겠다, 뭐 이런 결정이 0.03초 만에 끝난대요, 사람은. 그래서 호감인 경우에는 약간 후광 효과 같은 게 생기죠. 근데 비호감이 된 사람들은 호감으로 돌리기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 마인드니까, 마음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웃어라, 뭐 인사 잘해라, 어르신들이 말하잖아요. 이거 두 가지만 잘해도 떡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항상 듣고 잘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잘 웃고 인사 잘하고 뭐 일은 못해도 그러면 밉지는 않더라고요. 일 못하는 건 내가 좀 더 하면 되니까. 근데 인사도 대충 하고 뭐 웃지도 않고 뭐 시키면 이? 막 이런 소리나 내고 이러면 진짜 꿀밤 먹여주고 싶죠, 꿀밤. 아휴. 자, 품질 삼각축이랑 계획 관리 개선 해가지고 여기 계획 통제를 하는데 관리 개선. 자, 계획은 고객의 니즈, 고객이 기대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 이러한 속성을 가진 제품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규명하고 조직의 생산 부분에 이러한 지식을 전달을 촉진하는 과정. 그죠? 고객은 스마트폰을 좀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 하는데 자꾸 한 손 안에 들어오는 핸드폰, 손 안에 핸드폰 이런 거를 고집하면은 이 회사는 진짜 망했겠죠. 그리고 충전 케이블도 C타입으로 좀 다 같이 통일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네 자회사 거 쓰고 이러면은 고객들이 너무 불편하겠죠.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주고 이런 촉진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품질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요 끝에 요 가생이 이게 얇을수록 좋잖아요. 뭔가 세련돼 보이고. 이거 시커먼 옛날 거 엄청 두껍잖아요. 그래서 점점 얇게 나오는 거죠. 그 왜? 고객의 요구 덕분에. 자, 고객의 진정한 요구사항에 비춰 제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발견된 문제들은 이때 수정한다.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자, 품질 개선, 품질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뒷받침해주는 지원 메커니즘을 시행하는 과정. 여기에는 지원, 할당, 품질 프로젝트,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계획이 뭔지, 관리가 뭔지, 개선이 뭔지 요거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품질 경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브퀄이라는 것은 서비스하고 퀄리티를 합쳐놓은 합성어예요. 그래서 품질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TQM, 전사적 품질 관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품질을 정의하고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법이다. 맞는 얘기였죠. F 이거 뭐였죠? 식품 의약청인가요? 식품 무슨 청 이때 써놨나? 아무튼 식품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뭐 햄이라든지 이런 가공품들에 보면은 이거 마크가 붙어 있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식품의 품질 및 위생은 생산부터 유통 단계에 걸쳐 최종 소비될 때까지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6시그마 기법에는 품질 특성치가 허용 한계에서 멀어질수록 품질 비용이 증가하는 손실함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6시그마는 뭐였어요? 100만 개분의 3.4개. 의 불량률을 낭비를 제거하고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거였죠. 근데 6시그마 기법에는 품질 특성치가 허용 한계에서 멀어질수록 품질 비용이 증가하는 손실함수. 이 손실함수는 다구찌의 구찌가 아니라 다구찌의 가마 공장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6시그마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표준 편차는 맞지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제창했다고요? 그냥 상표라고 했죠. 6시그마는 무슨 단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ISO 9000 시리즈는 표준화된 품질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정되었으며 제3자가 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인증제도이죠. 뭐죠? 쿠샤 MS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고 이 서브컬 유신 확대 공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요걸 관련된 문제도 다른 쪽 경영 지도사라든지 노무사 경영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때문에 보시는 게 좋아요. TQM은 고객의 입장에서 품질을 정의하고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맞는 얘기고요. 이건 다 맞고 손실함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다구찌의 가마공장이다. 다구찌, 구찌 아니고 다구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다구찌라는 사람이 가마공장을 했어요. 가마공장 가마 이런 도자기를 굽는 거였거든요. 도자기를 굽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불 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불 떼죠? 여기다가 드르륵 빼가지고 여기다 뭐 그릇 같은 거 올려놓고 여기다가 항아리 같은 거 올려놓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찌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약간 화덕 피자처럼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찌는 거잖아요. 여기 굴뚝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걸 찌다 보니까 불량품이 계속 나오는 거죠. 불량품이. 그래서 왜 이렇게 불량품이 나올까? 라고 고민을 해본 끝에 이 사이에 무슨 틈이 있거나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적정한 온도를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량품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손상된 걸 뭐라고 해요? 노이즈, 외부 환경의 노이즈.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이거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온도를 95도나 100도 이상으로 올리면은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나오겠죠. 아니면 여기에 무슨 첨가제, 유리 섬유 같은 첨가제를 추가해가지고 얘가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고 견고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 제품 자체에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부의 손실을 줄이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시설에다가 설비 투자를 하면 돈이 많이 드니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런 화력을 더 세게 한다든지 이 제품 자체의 강도를 크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돈을 줄이고 이 강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올리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다양한 사용 조건, 그렇죠? 그래서 제품의 수명 기간 동안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로버스트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비용 품질 고양이다. 설비 투자하지 않고 우리는 뭐 좀 더 강하게 품질을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집어 던져도 안 깨지게 만들겠다. 그럼 ISO 9000 시리즈는 표준화된 품질을 필요성을 인식하였고요. ISO 14000은 환경에 관한 거, ISO 26000은 사회적 참여, 지속 가능성 뭐예요? ESG 경영. 그리고 ISO 27001은 정보보호, 코샤 MS, 안전보건 경영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그 산업안전 일반에서도 겹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과목.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 문제에서는 한 문제밖에 없는데요 라고 해도 산업안전 일반에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나왔잖아요. 생산운전 관리 최신 경영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경영에 관한 점이 옳은 것은 뭐였어요? 29,000이었죠? 뭐였어요? 26,000이었다. ESG 경영. 진짜 헷갈리게 문제 잘 내죠. 2만대였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낼 수 있는 충분한 문제다. 아 진짜 악마 같은 사람들. 자, 포터와 크레머가 제안한 공유 가치 창출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한다. 또 모르는 내용이 갑자기 나왔어요. 자,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 세대의 니즈와 상충되지 않도록 현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정책과 전략이다. 청정 생산이라는 방법으로는 친환경 원자재의 사용, 청정 프로세스의 활용과 친환경 생산 프로세스 관리 등이 있다.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0은 결과 중심의, 아니죠, 그냥 환경을 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거 기업, 미음. 그럼 뭐야? 디글, 리을. 이 두 개가 정답이네요. 이때 해설을 달아드렸으면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두 우선시한대요. 포터와 크레머, 공유가치 창출. 그렇군요. 자, 생산 시스템은 투입, 변환, 산출, 통제, 피드백, 이 5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할 수 있대요. 생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변환은 제조 공정의 경우 고정비의 관련성이 크다. 투입은 생산 시스템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입력하는 것이다. 그렇죠? 투입은 인적 자원, 조직 관리, 자원 이런 거를 입력하는 거죠. 변화는 여러 생산 자원들의 효용성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바꾸는 것이다. 맞죠? 산출에서는 유형의 재화 또는 무형의 서비스가 창출되죠. 피드백은 산출의 결과가 초기 설정한 목표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또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피드백은 산출의 결과가 초기에 설정한 목표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또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아니죠. 이미 피드백은 목표는 달성이 돼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후기 같은 거죠. 후기. 여기 써있네요. 피드백은 생산품에 대한 고객과 시장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여기 투입, 변환, 산출, 통제, 피드백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산 안땅의 생산 시스템 5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입은 노트북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강의 시간을 확보했고 밥을 든든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뭐예요?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 보기 좋게 편집을 하는 거죠. 투입한 자원들을 효용성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바꾸는 것이니까. 그죠? 그리고 산출은 썸네일을 만들어 유튜브에 회원 전용으로 영상을 올림. 유형의 제품이나 무형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제공을 하고 원하는 사람은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통제, 구독자가 몇 명이나 볼지 또 관심을 가질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극적인 썸네일을 제작하고 광고하고 홍보 요원을 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의 요 내용은 통제에 관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피드백은 강의 내용이 유익한지 불편한지에 대한 댓글, 이메일 등의 소통이 있겠다. 그렇죠? 총괄 생산 계획 기법 중 휴리스틱 계획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휴리스틱이 뭔지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총괄 생산 계획 수립 시 사용되는 휴리스틱 계획 기법이란 수리적 최적화 기법과는 달리 인간의 직관력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실험이나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으로 과학적인 시행착오법이라고도 하며 과학적인 시행착오법 이걸 누가 한다? 도산땅이 공부해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걸 조금 줄일 수 있게끔 공통적이고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다? 휴리스틱 계획 기법이다. 생산 계획의 문제를 정음적 내지 탐색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영 개수 모델, 관리 개수법, 매개 변수에 의한 생산 계획 모델, 지식 기반 전문가 시스템, 탐색 결정 규칙, 시행착오법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총괄 생산 계획 중 휴리스틱 계획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이죠. 매개 변수에 의한 생산 계획이 있었고요. 생산 전환 탐색법, 서치 디시전 룰이 있었고요. 경영계수 있었고요. 생산 전환 탐색법까지 있나 봅니다. 선형 계획법만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총괄 생산 계획이 나와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의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지금 24년이잖아요. 그럼 26년 거를 계획합니다. 기획하고 개발을 해요. 몇 년 뒤 거를 2년 내지 3년 뒤 거를. 여기에는 6개월 이상이 되어 있지만 총괄 생산 계획으로는 굉장히 긴 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추종 전략과 평준화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종 전략은 make to order 뭐예요? 주문과 함께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 방식이고 MTS는 make to stock 해가지고 생산을 해놓고 미는 거예요. 푸시. 빨리 사사사 이렇게. 그래서 추정 전략과 평준화 전략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 일정 계획이 나옵니다. 주 일정은 월 단위겠죠. MPS,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그래서 1년 단위의 계획이 있다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1월에 주 일정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기 MPS, 여기는 APP. 그리고 이제 이 MPS에 따른 자재 소요 계획이 있어야겠죠. 이게 뭐다? MRP다. 자재. 1월에는 자재를 얼마나 구입하고 소요가 될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이렇게 되어 있고, 종속 수요랑 독립 수요가 있습니다. 종속 수요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를 내가 만들 거야. 2026년 버전은 미래에서 온 차처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년 뒤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봤을 때는 와 혁신적이다 하지만 2년 뒤에 막상 출고가 되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만드는 이 차에 요 차 하나를 독립 수요라고 하고, 이 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을 뭐라고 해요? 종속 수요라고 한다. 이게 IBM사의 오리케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요거 정도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재고에 따른 재고 기록을 해놔야겠죠. 재고 기록 처리랑 이제 자재가 뭐뭐 들어왔는지 자재 명세서. 그리고 리드 타임은 뭐예요? 생산부터 유통을 거쳐서 소매로 가서 소비자한테 가는, 실제로 판매가 되는 그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ERP 시스템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ERP 뭐예요? ERP 시스템이란 전사적 자원 관리로 해석이 된대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러 생산, 구매, 판매, 회계, 재고 거점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 뭐다? ERP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뭐 인트라넷이나 뭐 사내 라인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거겠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비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변기 개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뭐 집기라든지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이 자산관리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주에서 출하까지 공급망과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등 기업의 모든 기관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생산, 재고 거점을 관리함으로 정보의 분석과 피드백의 기능에 최적화를 실현한다. 맞나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생산, 재고 거점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공급망과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기업의 모든 기관 업무라고 했죠. 모든 거. 하나의 시스템은 맞지만 여러 가지, 예? 생산뿐만 아니라 마케팅, 인사, 재무 등 모든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통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2번 EDI, 칼스, 인터넷 등으로 연결 시스템을 확립하여 기업 간 자원 활용에 최적화를 추구한다. 그렇죠? 인트라넷이나 인터넷이나 연결 시스템을 확립해서 기업 간 자원 활용에 최적화를 추구하는 거죠. 대부분의 ERP 시스템은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오픈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단위별 응용 프로그램이 서로 통합 연결되어 중복 업무를 배제하고 실시간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ERP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정답이었고요. 생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MI는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리다. 벤더라고 했죠. 여기 나오네요.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리를 뜻하는 게 맞습니다. 자, MRP는 자재 소유 계획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투입 시점과 투입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MRP 뭐였어요? 자재 소요 계획량이 아니라 주 일정 계획이었나요? 맞네. 맞죠? 자재 소요량 계획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투입 시점과 투입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M이 메테리얼이에요. 메테리얼 재료. 그렇죠? 그리고 자재 소요량. ERP는 조직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의 업무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방금 봤죠? ERP는 그렇다. SCM은 부품 공급업체와 생산업체 그리고 고객에 이르기는 제반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맞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BPR은 낭비나 비능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능 중심의 BPR 뭐였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 엔지니어링. 낭비나 비능률을 점진적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하는 거죠. 개선하는 기능 중심의 경영 관리 기법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여기 다 써있잖아.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그렇죠? 저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전에 설명했었던 내용들은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넘어갈 거고 밑에 해설을 추가적으로 달아놓은 경우에는 혼자 보셔도 되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고. 그죠? 갈 길이 바쁩니다, 지금. 왜냐면 오늘까지 이 경영학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조금 산업심리학 들어가야 되는데 몇 문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시스템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주장한, 자기가 했을 때, 자기들이 해봤을 때 효과적이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옆에서 보던 사람들도 그거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잘 돼요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학문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 가서 생산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들어놓으면 또 도움이 된다. 자, 생산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모듈 생산 시스템이 나옵니다. 모듈 생산 시스템은 우리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점점 모듈화, 스마트화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패러다임이. 이게 뭐예요?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조립만 하는, 단순하게. 그게 이제 모듈 생산 시스템이고, 이 제조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부품을 다 모듈화 해놓는 거예요. 레고 블록 마냥. 그래서 그냥 조립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듈 생산 시스템은 단납기와 요구 강화와 원가 절감을 위하여 부품 또는 단위 조합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주문에 대응하는 생산 시스템이다. 원가 절감을 위하여 부품 또는 단위의 조합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주문에 대응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기역 모양을 만들래, 이 사람은 니은 모양을 만들래.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재 소요 계획은 뭐였어요? 주 일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및 구성 부품의 종류, 수량, 시기 등을 계획하는 시스템이다. 맞죠? 적시 생산 시스템 JIT는 제품 생산에 요구되는 부품 등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적게 생산 조달하여 낭비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생산 시스템이다. 맞죠? 자, 한 번씩 다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여기서. 자, 유연 생산 시스템이나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은 CAD, CAM 및 MRP 등의 기술을 도입, 생산 설비를 빠르게 전환하여 소풍정 재량 생산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시스템이다. 자, 5번 먼저 보겠습니다. 셀 생산 시스템, CMS, 셀룰러 매뉴팩처링 시스템은 숙련된 작업자가 컨베이어 라인이 없는 셀 내부에서 전체 공정을 책임지고 완수하는 사람 중심의 자율 생산 시스템이다. 유연과 셀 생산이 좀 다르거든요. 유연 생산 시스템은 흐름이에요, 흐름. 공정의 흐름. 뒤에 요걸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자, 유연 생산 시스템, 플렉시블 매뉴팩처링 시스템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제품별 배치냐, 기능별 배치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별 배치는 일반 공장에서
생각하는 라인을 생각하면 돼요.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그래서 이런 거의 특징은 연속 생산, 대량 생산, 그리고 일자형 라인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공정별 배치라는 것은 기능별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만드는 거죠. 스스로 손수. 그래서 범용 설비라고 해요. 그리고 의자라든지 도자기 같은 장인이 만드는 것들, 아니면 뭐 도검이라든지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단속 생산, 주문이 들어오면은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장인이 송량공으로 소량 생산하고 U자형 배치에다 장인이 혼자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뚝딱뚝딱 하면서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위치 고정 제품 공정은 작업자가 이동을 합니다. 선박 엄청나게 크죠? 선박에다가 여기다 비계 매가지고 용접하시잖아요. 아니면 여기 밑에도 따개비 같은 거 따시든지. 이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이면서 군데군데 이제 용접도 하고 보수도 하고 보강도 하는 거죠. 그게 있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치 고정, 공정별, 기능별 배치, 제품별 배치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틀린 거죠. 소품종 대량 생산 할 수 없어. 장인이 혼자서 대량 생산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저 기계로 찍어내는 것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읽어야 되는 글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가 사고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나오면 이렇게 바로 별표 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근데 요 정도 되는데 글자 맞네 별표 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58번. 공장의 설비 배치에 관한 설명을 고른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자 앞에서 본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품별 배치는 연속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이다. 맞죠? 제품별 배치를 적용하면 공정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아니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가 제품별 장인 기술 이렇게 써서 표를 만들면 좀 더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품별 배치는 연속 대량이 맞다. 그리고 제품별 배치를 하면 공정의 유연성은 어디예요? 왜냐면 고가의 장비를 여기 있으니까 좀 불편하네. 절로 옮기시죠. 할 수가 있나요? 반도체 공장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장인 기술은 여기에다 테이블 놨었던 거, 이쪽으로 옮겨볼까? 유연하죠. 그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공정별 배치는 범용 설비의 제품의 종류를 따라 배치한다. 공정별 배치는 범용 설비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배치한다. 범용 설비를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종류에 공정별 배치는 공정의 흐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범용 설비를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의 종류가 무슨 TV도 있고 무슨 냉장고도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이 범용 설비를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배치하는 게 아니라 공정의 유형, 기능에 따라 배치하는 거죠. TV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기판 조립하시는 분, 여기서는 전원 넣는 분들, 여기서는 현광 빛, LED 등 같은 거 넣는 분들 뭐 이렇게 있는 거지 제품별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배치한다가 틀린 말입니다. 고정 위치형 배치는 주로 항공기, 제소, 토목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맞는 얘기였고요. 세령 배치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유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세령 배치는 됐죠? 왜냐면은 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씩 갖다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품종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나는 기역 모양, 니는 디귿 모양, 뭐 리을 모양, 미음 모양 이런 거 할 수 있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고 다양한 품종이지만 대량 생산이 될까요? 이런 공장 배치보다는 대량 생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유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설비 배치 계획의 일반적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먼저 계획을 해야겠죠. 그리고 위치를 정해야 되고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단계인데 위치, 설치, 계획. 그렇죠? 그러면 정답 뭐예요? 3번인가요? 전반 배치가 있군요. 구성 계획은 설비 배치 계획의 일반적인 단계. 세부 배치 계획이 들어가고 구성 계획은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외워야지 뭐.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요? 어찌됐든 이 기본적인 틀은 계획, 위치에다가 전반 배치, 계획, 치치, 설치까지 계획하고 치치치네요. 계획, 세부 배치 계획, 위치, 배치, 설치, 치삼 계획, 치킨 계획 이렇게 하면 되죠. 치킨 3마리 오늘 먹을 계획, 치삼 계획 이보다 설비 배치 계획의 단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슬픈 소식이 있는데 원래는 기업 진단 지도 3과목이
이제 경영학이랑 산업심리학 그리고 이제 산업위생학 이렇게 세 파트거든요. 근데 원래는 마프로님이 강의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 마프로님 이제 개인 그 지금 회사도 다니고 계시고 겸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불행히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은 저 진짜 잘 모르거든요. 제가 환경과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너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것도 있고 진도를 빨리 빼야 위생에서 좀 더 제가 딥하게 그래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큰일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경영학의 진도를 최대한 빨리 빼고 경영학 근데 지금 뭐 해보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산업심리학이 들어갈 겁니다. 산업심리학도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경영학 요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낯선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산업심리학은 더 재밌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산업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 찍거든요. 우리 안전 쪽은. 기출로만 준비를 해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론 중심으로 해설집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문제가 나와도 대응이 가능하게끔 교재를 너무 꼼꼼하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좀 더럽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도록 최선을 다해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지금 힘들고 그래도 좀 버티세요. 이제는 뒤가 없습니다. 1차 시험 보러 가셔야 되니까.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활용되는 퍼트와 CPM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퍼트는 개개의 활동에 대해 낙관적 시간치, 최빈 시간치, 비관적 시간치를 추정한 후 그들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여 평균 기대 시간치를 구한다. 이제 퍼트라는 거는 뭐냐면 퍼트랑 CPM은 이제 주 경로 기법으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일정을 주 일정으로 하는 거예요. 주 경로로 추정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있으면 B가 있고 C가 있는데 AC도 있고 여기가 D가 있고 이렇게 간다 했을 때 A에서 B는 뭐 7일, B에서 C는 8일, 여기는 10일, A에서 D가 6일, D에서 C가 7일이라고 했을 때 그냥 더하면 돼요. 7 더하기 8. A, B, C는 그럼 며칠이에요? 15일. AC는 10일. A, D, C는 뭐예요? 13일. 이렇게 해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가 뭐예요? ABC 경로죠. 이게 뭐다? 주 경로 퍼트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경로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퍼트는 개개의 활동에 대해 낙관적 시간치, 그렇죠? 낙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뭐 밥 먹고 회의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C까지 도달하는데 15일이 걸리니까 15일로 가자. 최빈 시간치, 비관적 시간치를 추정한 후에 그들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여 평균 기대 시간치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 베타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입니다. 그리고 2번은 CPM은 프로젝트 완성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최소 비용법을 활용하여 주 공정상에 위치하는 작업들의 비용 관계 분석하여 소요 시간을 줄인다. 그러니까 CPM도 요거랑 똑같은데 이제 가격을 ABC로 가면은 뭐 10만 원, AC로 가면은 5만 원, ADC로 가면 11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루를 줄였을 때 뭐 9만 원, 얘는 그래도 하루 줄여도 5만 원, 얘는 뭐 8만 원 하면은 많이 줄은 게 좋은 거겠죠. 하루를 앞당긴다면 어떤 게 더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CPM이다. 그래서 이것도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맞는 거고. 자, 3번은 과거 자료나 경험을 기초로 한 퍼트는 활동 중심의 확정적 시간을 사용하고 불확실한 작업을 기초로 한 CPM 단계 중심의 확률적 시간을 추정치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바뀐 거죠. 퍼트가 확률적인 시간 추정치, CPM은 확정적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퍼트 CPM은 활동의 전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일정 및 예상 통제로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해 간트 차트와 같은 도식적 기법을 활용한다. 간트 차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퍼트 CPM은 TQM,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와 연계되어 있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 프로세스를 지향하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로 적합하다. 아니, 그냥 단순히 일정만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퍼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의 활동 기간은 10, B는 17, E는 8, C는 10, D는 7일이 걸린다고 할 때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고. A, D는 뭐예요? 17. A, C, E는 뭐예요? 10, 28. 그러면 B, E는 뭐예요? B, E는 25. 그리고 B, C, D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럼 27에 일로는 못 가는군요. 화살표대로만 가야 되니까. 그렇죠? 화살표가 위로는 못 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주 경로가 뭐예요? 그러면 AC이다. 주 경로는 AC이다. 맞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적어도 28일이 걸린다. 맞죠? 활동 D의 여유 시간은 11일이다. 28에서 단순히 17을 빼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11일. 맞죠? 활동 2의 소요 시간이 2의 활동이 증가해도 주 경로는 변하지 않는다. 2가 지금 8시간이잖아요. 근데 얘가 20시간으로 바뀌었어. 그럼 바뀌죠? 주 경로.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왜냐면 ACE가 주경로인데 E가 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일이 더 미뤄지든 100일이 미뤄지든 상관없이 주경로는 ACE다. 맞죠? 활동 A의 소요 시간은 5일만큼 A가 10시간이었는데 5일을 줄이면 23이 되겠네요. 그러면 프로젝트 완료 시간도 5일만큼 단축되나요? 아니죠. 주경로가 이걸로 바뀌죠. 그러면은 28에서 25를 빼니까 3.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다. 뭐 하나씩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라. 그림 나오고 수식 나오고 숫자 나오고 이런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어. 하나씩 하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퍼트는 주경로는 가장 긴 시간이다. 이게 가장 중요했고, 주경로 파악하기. 이런 거는 다 주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더하기 빼기 하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주경로를 왜 가장 긴 시간으로 해요? 채빈치, 낙관치, 그리고 비관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장 긴 시간을 가져간다고. 됐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해 안 되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설명 남겨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프로젝트 활동의 단축 비용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CPM이죠? 이건 CPM일 거 아니에요? 단축 비용 나왔으니까. 이게 똑같죠? 생긴 게. 예. 자, 해서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할 때 정상 활동으로 가능한 프로젝트 완료일에 최소 비용으로 하루 앞당기기 위해 속성으로 진행되어야 할 활동은, 자, 보겠습니다. 하루 앞당기는 거네요. 자, 여기 보면 정상 있고 속성 있고 정상 있고 속성이 있습니다. 주경로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AD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일 땐 7, 6, 13이네요. 그리고 C는 뭐예요? 12. 그리고 B2가 있네요. B2 다 겹치진 않네요. B2로 가면은 5, 9, 14. B2가 이제 주 경로긴 하네요. 프로젝트 1을 하루 앞당기기 위해서, 그러면은 B1을 하루 앞당기는 게 좋겠죠? 하루 앞당기려면은 B는 하루 앞당기는데 얼마예요? 30만 원이 추가로 든다. 단순히 여기서 이걸 뺀 겁니다. 그리고 E의 경우에는 이틀을 앞당기는데 얼마예요? 50만 원이 드네. 이틀을 나눠야겠죠? 그럼 25만 원. 그럼 뭘 앞당기는 게 좋아요? 2를 앞당기는 게 좋죠? 정답은 2. 여기에 또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퍼트랑 CPM. 퍼트랑 CPM은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냥 퍼즐 풀듯이 풀면 돼요. 방탈출 하듯이. 자, 다음은 신 QC 7가지 도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시계열적인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로 나타낸 화살표 그림을 이용하여 최적의 일정 계획을 위한 진척도를 관리하는 방법. 왜요? 퍼트. 이게 약간 에로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활 모양이잖아, 활. 그쵸? 화살표 그림을 나타내는 그게 뭐다? 에로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하우리가 제안한 공급 사슬 전략 중 불확실성이 낮고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수요는 불확실성이 낮고, 수요는 항상 있어. 근데 공급이 불안해. 그랬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냐? 지속 가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우리가 제안한 공급 사슬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효율적 공급 사슬이란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요 패턴을 가진 제품을 대상으로 비용은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효율. 민첩하려면은 공급과 수요의 모두 높으면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반응적은 불확실성의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요 패턴에 바로 반응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반응적 공급 사슬이고, 공급과 수요 모두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민첩한 공급 사슬이다. 수요의 불확실성이 낮고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험 회피 공급 사슬이다.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산관리까지 해가지고 경영학 파트는 마스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준 MBA
전문가입니다. 네. 경영에서 다룰 만한 거 우리 마케팅 분야 빼고는 다 다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업의 흥망성쇠다. 그 기업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게 뭐예요? 인적 자원, 조직 관리, 그리고 어떤 소스, 벤더 공급을 받는 공급자에게 어떤 소스를 받아서 자원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을 할 건데 여기에는 이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APP라고 해서 중장기 계획을,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MPS라고 해서 여기에 이 장기 계획이 나왔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주 일정 계획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주 일정 계획이 나왔으면은 자재를 어떻게 소유할 건지 MRP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MRP 제조 자재 소유 계획, 그리고 이 자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어야 돼요? 재고 기록 처리랑 또 자재 명세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공장 내 생산은 어떻게 제품별로 할 건지, 아니면 유연하게 유연 생산 시스템을 할 건지, 아니면 장인이 만드는 건지, 아니면 위치 기반인지 이런 것도 있었고, 꼭 외우라는 거 뭐 있었죠? 치삼 계획 있었죠? 오늘 치킨 3마리 먹을 계획. 그게 뭐였어요? 설비 배치 계획의 단계 해가지고 위치 결정, 전반 배치, 설치 이렇게 해서 치삼이 완성이 되었고, 세부 배치 계획 해가지고 치삼 계획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의한 뭐 퍼트랑 CPM이 있었는데 둘이 똑같은 거다. 에로 다이어그램.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얘는 주 일정을 하는 거고 얘는 비용으로 하는 거다. 그 차이밖에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쉽게 알아보는 경영 시간은 오늘로 끝이 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산업 심리부터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아, 걱정이네. 이거 한 방에 올렸는데 또 안 볼까봐. 근데 안 볼 수는 없을 거야. 너무 어려우니까 혼자 하기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저도 어렵고, 어려운 거는 제가 약간 버벅이기도 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시험 문제 답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혼자 하실 때보다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많이 했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